포스코홀딩스가 국내 최초로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짓습니다.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채취한 리튬을 국내로 들여와 전기차 60만 대분의 수산화 리튬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크게 오른 시멘트 값이 다음 달부터 또 인상될 예정입니다. 시멘트 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업계는 공사 현장이 멈출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 계약 대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결국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신약이 최초 출시된 이후 우리나라에 도입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OECD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된 지 1년 이내에 신약이 국내에서 출시된 확률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포스코가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을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부분 중국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기 위한 공장이 오늘 착공했습니다. 이미 전고체와 양극재, 음극재까지 생산하고 있는 포스코는 이번 수산화 리튬 국산화로 원재료부터 시작되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첫 소식 이지호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전남 순천 율촌 산업단지에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공장을 짓습니다.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총 5,7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채취한 원료를 탄산 리튬으로 우선 가공한 뒤 한국으로 들여와 이 공장에서 수산화 리튬으로 만드는 구조입니다. 염수를 기반한 생산은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수산화 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으로 니켈과 함께 배터리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소재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리튬을 수입에 의존해왔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의 주력인 NCMS에 수산화 리튬은 중국산이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중국 이외의 공급망을 찾아야 하는데 중남미 등 자원 부국에서는 리튬 수출을 제한하며 리스크가 커진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직접 자원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지 투자로 전 세계에서 첫 번째, 네 번째로 매장량이 많은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리튬 채굴지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 리튬 등 광물까지 직접 가공하면서 원재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028년까지 수산화 리튬 생산량을 연간 10만 톤 규모로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 염수는 물론 같은 산업단지에 리튬 광석을 수출하는 공장도 짓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이 30만 톤으로 확대되면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 대체 효과는 물론 거세지는 광물 전쟁에서 포스코가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우입니다. 모든 면에서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지만 유독 글로벌 신약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속타는 일입니다. OECD 국가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이웃나라 일본이 신약을 32개 도입할 때 우리나라는 5개만 도입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은 신약 도입이 적고 느리다는 업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72개 국가의 신약 도입과 관련한 보고서입니다. 글로벌 신약이 출시된 지 1년 이내 국내에 나올 확률은 5%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78%, 일본도 32%나 됐습니다. OECD 국가 평균은 18%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개발되는 신약이 100개라고 가정하면 일본은 32개라는 선택권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5개만 사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1년이 지나도 수준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신약은 460개. 이 중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약은 152개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253개, 미국은 391개로 훨씬 많았습니다. 출시가 된다 해도 기간이 약 46개월로 선진국에 비해 오래 걸린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신약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도 많습니다.
신약이 개발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당장 썼을 때에 뭔가 상황이 좀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 약이 개발됐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상황이 외국에서는 이미 실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약이 도입이 되고 허가가 되고 신약 도입이 늦은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는 국내의 약가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을 원할 때 늘 이제 약간 낮은 나라, 그다음에 등재도 느린 나라, 등재에서 또 깎이는 나라 이러니까 전문의약품 기준으로 살핀 국내 약가는 미국의 32.8% 수준. 우리나라는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기준선 자체가 낮은 편이라 상대적으로 고가인 글로벌 신약 입장에서는 국내 시장을 매력적으로 느끼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약가를 무작정 높이기에는 약가의 일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에 한계가 생깁니다. 국민들한테 받았는 건강보험료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조세 쪽에서도 지원을 해주고요. 정부에서 따로 캔서 쪽에 관련되는 그 펀드 같은 이런 걸 만들어서 고가의 항암제나 아니면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거는 이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신약 도입과 관련해 정부가 현재와 다른 다양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지난해 크게 오른 시멘트 값이 다음 달부터 또 오를 예정입니다. 이 시멘트 업계는 전기요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건설업계는 공사 현장이 멈출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가격을 올려도 시멘트 업체들 주가는 오히려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된 일인지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 나왔습니다. 방 기자, 먼저 시멘트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또 얼마나 앞으로 또 오르는 겁니까? 일단 지금 2년 전부터 인상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6월 기준 톤당 평균 7만 5천 원이었던 벌크 시멘트 가격은 같은 해 7월 7만 8,800원, 지난해 2월 9만 2,400원, 지난해 11월 10만 5,400원으로 뛰었습니다. 한 1년 반 만에 거의 40%가 오른 거죠.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 달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E와 3위 성신양회 모두 14% 이상 올린다고 통보를 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렇게 다음 달 인상 예정분까지 포함하면 시멘트 값은 2년간 4번 오른 것이고 누적 인상 폭만 60%에 달합니다. 네, 숫자만 들으면 적게 올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주가에는 별로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오늘 좀 일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주요 시멘트 업체들의 주가는 지금 지난해와 비교하면 거의 최대 40%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이 가격 인상 효과가 다른 곳보다 크게 반영됐고 또 이제 배당 정책 이슈가 있었던 쌍용 C&E의 주가마저도 같은 기간 26%나 떨어졌습니다. 이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쌍용 같은 경우에는 왜 가격 인상 효과가 더 컸던 겁니까? 일단 이제 시멘트 값을 좀 이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멘트 값은 합의가 그리고 시장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멘트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 건 바로 이 합의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유연탄을 수입하는 시멘트 업계와 또 레미콘 업계가 이제 합의해서 정하는 가격을 이 합의가라고 하고요. 하지만 정작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합의가보다 낮습니다. 업체별 할인이 적용 된 가격으로 이제 유통이 되는데 이 가격을 이제 우리가 좀 판매 가격, 판가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쌍용 C&E의 경우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사인 만큼 좀 거래처도 많을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판가를 많이 올리지는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 효과가 다른 곳보다 컸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많이 올렸던 적게 올렸던 가격을 다 올렸는데 이익이 늘었을 텐데 왜 주가는 내리막길인 겁니까? 쉽게 말해 가격을 올려도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시멘트 업체들이 2년간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지금 3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쌍용 C&E의 경우는 올해 1분기 들어 매출이 한 30% 이상 늘었음에도 영업 손실이 난 상황이고 아예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기요금 인상인데요. 시멘트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시멘트 제조 원가가 상승한 겁니다. 결국 시멘트 업체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은 좀 전기료를 비롯한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한 고육지책이었던 셈입니다. 네, 가격을 올렸는데도 실적 방어를 못했다면 앞으로는 더 힘들겠군요. 건설 경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이라도 늘었다면 이제 건설 경기 침체로 아예 건설 현장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건축 착공 면적은 지금 거의 최근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 한 30%가 줄었고요. 따라서 건설 착공 현장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시멘트 수요가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이제 희망을 걸었던 가격 인상조차도 지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시멘트 수급 불안과 함께 이제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건설 현장이 늘면서 정부가 가격 인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지금 6월 현재 시멘트 주말 재고량이 한 97만 톤 수준으로 안정화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시멘트 가격이 10% 오르면 건설공사 전체 비용은 1% 넘게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멘트 말고도 철강제를 비롯한 자재 가격 전반의 인상이 유력한 만큼 지금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계 기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따라서 지금 국토교통부는 시멘트 가격 인상 견제 장치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멘트 업계와 간담회를 가지고 시멘트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면서 수급 불안이 없도록 업계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멘트주 주가는 언제쯤 좀 괜찮아지는 겁니까? 무엇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시멘트 대조 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금 유연탄 가격이 고점 대비 40% 가까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좀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다만 시멘트 업계에서는 이 지난해 유연탄 가격 급등분을 판가에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다음 달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 여부가 시멘트 업체들의 주가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유연탄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착공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다음 달 시멘트 가격 인상 시도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두 아이의 아빠로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와 환경부터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HD현대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임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교육비를 총 1,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이 HD현대와 같은 사례를 더 많이 발굴하고 또 전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운동이 단순히 사회적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고 동참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이 지난주에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우리 돈으로 450만 원이 넘는 고가에 책정이 됐는데 이 내용 산업부 이서우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일단 애플이 야심작으로 비전 프로를 내놨는데 반응을 보니까 좀 엇갈리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지난 5일 연리의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는데요. 이 MR이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물체와 공간을 구현하는 가상현실의 이런 이질감, 그리고 현실 세계에 가상물체를 더 씌우는 증강현실의 낮은 몰입도를 개선한 혼합현실을 말합니다. 이 IT 업계에서는 애플이 현 시대에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MR 기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플은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헤드셋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공간 컴퓨터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PC와 모바일을 넘어서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디지털 세계를 잇는 또 다른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 반면 공개된 비전 프로의 가격은 우리 돈 약 456만 원으로 일반 소비자들은 기존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팀 쿡 애플 CEO가 비전 프로의 가격을 공개하자 현장
객석에서는 야유가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메타의 퀘스트 3 헤드셋과 비교하면 약 7배 비싼 가격이라 어쩌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네, 일단 혁신 기술이라는 데는 뭐 이견이 당연히 없을 듯하지만 이게 450만 원이면 선뜻 사기 망설여지잖아요. 이렇게까지 비싼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비전 프로 사양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 비전 프로에는 카메라 12개와 센서 5개가 탑재됐는데요. 이 별도의 컨트롤러 없이 머리, 눈, 손 움직임을 추적해 기능합니다. 또 비전 프로를 착용하면 30m 폭의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 CGV의 용산 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의 가로 화면 크기가 31m입니다. 이 같은 고사양을 구현하기 위해선요, 고부가 가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중 비전 프로 고글 내부에 탑재돼서 이 눈앞에 영상을 펼쳐서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 OLED가 가장 핵심입니다. 마이크로 한마디로 아주 작은 화소, 즉 픽셀이 촘촘하게 붙어있는 디스플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좀 더 세밀한 화면을 나타낼 수 있어서 VR과 AR 기기에는 필수입니다. 이 실리콘 웨이퍼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올레드 온 실리콘, 즉 올레도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중국 리서치 회사 웰센 XR에 따르면 비전 프로의 원가는 1,609달러, 이 중 마이크로 OLED 원가가 700달러라고 하는데요. 이 자료가 맞다면 전체 원가의 약 43% 비중에 해당할 정도로 비싼 겁니다. 지금 가장 가격이 비싼 부품 마이크로 OLED를 공급하는 기업이 일본의 소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 OLED가 대량 생산 제품에 상용화되는 건 이번 애플의 비전 프로가 처음입니다. 이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OLED는요, 소니가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니는 이제 현재 플레이스테이션이라는 자체 XR 기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술에서는 앞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 국내 기업 중에선 양산할 수 있는 곳이 없지만 현재 마이크로 OLED 양산에 빠르게 나서면서 추격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SK 하이닉스와 함께 마이크로 OLED 개발과 양산 체제 구축에 나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안에 파일럿 라인을 완공하고 2024년 양산 체제를 갖출 계획입니다. 삼성은 지난달 미국 마이크로 OLED 업체 이매진을 2,900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가 RGB 기반 마이크로 OLED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는데요. RGB 마이크로 OLED는 애플 비전 프로에 지금 들어간 마이크로 OLED보다 진보한 기술입니다. 커지는 XR 시장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대중화를 하려면 차기작부터는 가격이 좀 크게 낮아져야 할 텐데 결국 애플이 마이크로 OLED 단가를 낮추려고 좀 시도를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애플은 이 협력사들을 경쟁시켜서 납품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네. 현재 소니가 애플의 유일한 마이크로 OLED 공급사지만 여기에 국내 기업이 공급망에 곧 합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이미 애플은 LG 디스플레이 등과 최첨단 고가 부품을 낮은 가격에 납품하도록 하는 그런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 소니와 삼성, LG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애플이 보급형 MR 헤드셋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잖아요. 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비전 프로보다 저렴한 기기를 이미 개발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전 프로의 가격이 소비자와 평론자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으며 가격에 대한 애플의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애플 내부에서도 가격이 이 비전 프로 대중화의 진입 장벽이 될 것이란 판단하에 저가형 MR 헤드셋 개발에 이미 착수했다는 겁니다. 네. 그간 애플이 제품명을 정했던 공식을 고려하면 이 프로라는 이름이 붙은 비전 프로가 최상위 버전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아이폰 프로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 비전 프로의 미국 출시가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보급형은 그로부터 약 2년 뒤에나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대가 큰 가운데 이번 비전 프로에도 마이크로 OLED를 제외한 지금 최첨단 부품 대부분은 그래도 국내 기업에서 공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고부가 가치 부품은 디스플레이 외에도 실리콘 칩과 센서 등이 있습니다. 네. 우선 애플이 자체 개발한 M2 칩에 들어가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은 그간 그랬던 것처럼 삼성전기가 담당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비전 프로에는 다른 MR 헤드셋과 달리 그 고글 외부에 디스플레이를 탑재된 것이 큰 차이인데요. 외부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그 밖에 3D 비행시간 측정 모듈은 LG 이노텍이 납품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서후 기자였습니다.
I came to Korea to see BTS Festa. I really love their music and their message. In Australia, they're quite popular. A lot of my friends know them. Cool. I think their music is really catchy and yeah, they're very cool. We went to Hyundai Seoul because of the event in here, and we're also here to buy the anniversary merchandise.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 기자. 오늘은 반도체 덕분에 이 코스피, 코스닥 두 시장 모두 상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은 사들이고 개인은 팔았습니다. 다가오는 FOMC를 지켜보자는 모습으로 풀이되는데요. 장중 2,640선을 넘긴 코스피는 2,500억 원에 달하는 개인의 매도세에 상승분을 반납해주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도체주를 제외하고 LG화학이나 셀트리온 등 대형주가 대다수 하락 마감했는데요. 더 많은 거래가 이뤄진 코스닥은 900선을 눈앞에 둔 모습입니다. 지난달 17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각각 2천억 원, 1,000억 원을 순매수한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에코프로 BM 등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반도체 착시라고 할 만하군요. 그런데 이달 들어서 기관의 이 매수세가 좀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네, 오늘까지 기관 투자자들은 1조 8천억 원 가까운 주식을 이달 들어서 사들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 기관이 온다, 고민되는 빈집털이로 잡았는데요. 네. 기관이 사들인 규모는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1조 4천억 원, 3천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3천억 원 순매수한 것과는 상당히 좀 많은 금액으로 볼 수 있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거래일을 제외하고 코스닥에서는 2거래일을 제외하고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각각 1, 2위 사들인 것으로 파악되고요. 각각 3천억 원과 1,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이 뒤를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에너지빌리티, 포스코홀딩스가 잇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거래 중인 루트로닉과 에코프로 역시 각각 1,800억 원, 1,10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그렇다면 기관이 왜 이렇게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까?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증권가가 우려하는 부분은요. 기관 투자자가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연말에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하나증권이 과거 데이터를 자료로 분석해 놓은 결과인데요. 시가총액과 비교해 기관의 순매도가 높았던 종목은 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는 거죠. 즉, 기관이 매수하지 않았던 종목이 더 높은 수익을 거둔다. 달리 말하면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분석됩니다. 네. 원인은 연말에 실시하는 장부 마감이 지목됩니다. 1년 투자 성과를 정리하려면 11월부터 보유 종목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관이 많이 사들였는데 그 사이 주가가 올랐다면 이 기간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기관들의 수급이 차 있어서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팔고 기관 빈집주 중 유망한 기업을 담는 전략을 추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다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이 이 단기 정책 금리를 깜짝 인하를 했습니다. 인민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인민은행은 오늘 영래포 금리를 0.1%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0달 만인데요. 그래서 다음 주제 미보다 빠르게 쿠바의 도청 장치로 잡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 인민은행이 금융기관에 맡겼던 채권을 되찾아올 때 매겨지는 금리가 떨어집니다. 중앙은행은 통상 영래포 거래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데 보통 영래포 금리 인하는 유동성 확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시장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결정은 경기 지표 부진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1분기 리오프닝 효과가 기대를 밑둔 데다 중국 경기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다. 피크아웃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중국 현지에서는 앵커 말대로 오늘 20일 발표될 정책 금리를 두고도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봅니다. 이에 오늘 중국 증시는 강보합의 장을 마친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미국 FOMC를 앞두고 이제 한 발 빠른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국내에서 중국 관련주들은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예. 보통 중국 관련 업종으로는 카지노나 화장품, 여행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꼽히죠. 전체로 살펴봤을 때 소폭 오르긴 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살펴보면 별다른 재미를 보진 못했습니다. 네. 카지노 업종부터 살펴보면요. 유가증권 시장의 강원랜드와 그레이트 코리아 예전에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에서 거래 중인 파라다이스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화장품 대장주 LG 생활건강은 최근 들어서 전반적인 주가 후진을 끝내 떨쳐내지 못한 모습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나 케어젠 등은 상승 마감에 성공했고요. 이외에 호텔 신라나 하나투어 등 여행 관련주들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선 중국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아직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이유를 분석합니다. 네, 기대를 모았던 이 리오프닝에서 한번 쓴맛을 봐서일지 이제 중국 경기 전반에 대한 의심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항공업종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와서일까요? 예. 일단은 좋은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난달 인천공항 운행 횟수와 여행객 전반이 코로나 발생 이해 최대치를 기록한 사실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전체 항공기 운행 횟수와 국제석 연행 수속 인원이 모두 202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LCC의 활약이 무엇보다도 돋보였는데 제주항공의 경우 운항과 여객 수 모두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높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진에어와 TA항공 역시 여객 수송 인원을 빠르게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덕분에 오늘 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진에어가 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의 순이었는데 제주항공은 현재 아시아나항공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신증권은 항공사 주가는 2분기 계절적 비수기 진입 우려로 쉬어가는 국면인데 이어질 3분기부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런 와중에 이제 미국과 중국의 달라진 이 기류가 반도체주의 상승의 배경이 됐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을 현재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한국 기업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오늘 10월까지 종료될 예정이었는데 이를 연장하기를 결정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황도 재료화됐다는 분석인데요. 전거래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대 상승하면서 장을 마친 바 있죠. 뉴욕 증시에서도 마이크론과 인텔, 엔비디아 등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12만 원을 돌파하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쓰기까지 했는데요. 다만 오늘 18일로 예정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쿠바에 동처 장치를 운영 중이라며 입씨름을 벌이는 만큼 양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자는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긴축 재정에 나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경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먼저 이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추가 경정 예산을 놓고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야당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추경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가 채무 급증으로 복합위기에 대한 대응 여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정을 크게 해가지고 지출을 늘려서 좀 더 경제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그러한 충동은 물론 가졌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또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교적 긴축적인 재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추경의 이유가 세수 부족인데 35조 원을 더 쓴다면 나라 살림을 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정부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세수 부족에 대해서는 이르면 8월 상황 점검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 제안을 하면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추경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한 총리는 추경을 취약계층 지원과 전체적인 재정 차원에서 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또 역전세난 해법에 대한 내용도 나왔습니다. 일단 정부가 다음 달부터 DSR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7월부터죠.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한해서 그러니까 전세보증금을 못 갚는 사람이 추가 대출 받아서 나 전세보증금 갚겠다 할 경우에만 DSR을 완화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DSR이라는 것이 1년간 버는 소득에 비해서 내가 갚아야 할 금액을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40%로 묶여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DSR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는 명목으로 추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좀 완화해주겠다라는 것이 이 골자입니다. 네, 이게 관련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안들은 안 나온 것 같은데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일단 대출해준 돈이 다른 곳에 쓰이지 않도록 반환금 목적으로만 쓰일 수 있도록 좀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언급이 됐고요. 네. 또 그리고 관리는 강화하고 담보 가치라든가 이 차주의 상환 능력 자체에 프리미엄을 주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골자인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선량한 임대인들이 일시적인 이 반환을 못할 위험 때문에 임차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수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기 위한 목적에만 쓰여야 되고 그다음 임차인에게는 들어오는 세입자에게는 보증을 전부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담보 가치와 본인의 상환 능력이라는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이 전세금 반환용으로 이 DSR 규제를 완화해 준다 해도 이게 좀 원칙에는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 빚 돌려막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DSR 완화를 허용하겠다. 그리고 일반 대출에는 DSR을 네. 허용할 여지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DSR 규제가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전세난이 심해지니까 이 완화책을 들고 나온 셈이거든요. 네. 그 원칙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단순히 대출을 늘려주는 것이 역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주인의 상환 능력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대출 좀 더 늘려주고 그렇게 되면 집주인은 어차피 갚아야 될 대출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갚아야 될 대출이 늘어나서 허덕이게 되면 다음 또 전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상환해주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좀 다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이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 이 정부 부처별로도 좀 온도차가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기재부발 DSR 완화 방침이 나오기 전인 지난 1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근본적으로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기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당초에는 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펼쳤었고요.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여러 간담회에서 DSR 규제는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거든요. 네. 그 이유가 큰 틀에서 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 규제, DSR 규제이기 때문에 이걸 손대면은 대출 건전성 관리가 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지론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의 DSR 완화 발표 이후에 국토부라든가 이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동조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묘한 입장 차이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DSR 규제 완화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전세난 해법령으로 DSR을 완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를 받지만 네. 여전히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하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견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갭 투자한 사람만 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패키지 형태로 고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또 앞서 원희룡 장관이 언급했듯이
이미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 대출을 추가로 해줘서 이 대출한 돈이 다른 쪽으로 쓰이거나 또 다른 갭 투자로 쓰이지 않도록 막는 방안들이 좀 고민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대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 DSR 완화 폭이라든가 이자 그리고 상환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좀 부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또 DSR 한도 이상으로 대출을 받은 차주로 인해서 연체율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에 전체 대출 건전성이 좀 흔들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잡아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최근 크게 오른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진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 계약 대출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이마저도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결국 보험을 해약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계약 대출.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간편하게 급전을 빌릴 수 있어 일명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데 최근 이 규모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보험계약 대출 잔액은 68조 1천억 원 수준으로 3년 전과 비교하면 5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고금리의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이 부담스러운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급전을 마련하고 있는 건데 이마저도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 대형 보험사들의 5월 기준 금리 확정형 보험계약 대출 금리는 지난 3월 말에 비해 모두 상승했습니다. 업계는 금리 인상폭이 다른 업권에 비해 크지 않고 해약 환급금 한도 내에서 받는 대출인 만큼 리스크가 낮다고 보고 있지만 문제는 과도한 보험계약 대출 증가세가 결국 보험 실효와 해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올 1분기 기준 전체 생명보험사의 효력 상실 해약 계약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보험을 깨는 가입자들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도권의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약관 대출을 받는다는 건 지난번 팬데믹 후유증하고 최근에 그 금리 상승이 지속돼서 가계가 이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액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걸로. 보험계약 대출은 DSR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빠져 있어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중도 해약으로 이어지는 규모 역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과 교보, 하나증권 현장 검사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의 배임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통보했습니다. CFD 거래를 해왔던 나머지 10개 증권사에 대해선 정기검사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차액 결제 거래를 통한 작전 세력의 개입과 주가 폭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착수했던 3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최근 마쳤습니다. 오늘 금감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달 26일, 키움증권은 지난 2일, 교보증권은 지난 9일 현장 검사가 각각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현장 검사를 통해 금감원이 적발한 사항은 업무상 배임과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2가지입니다. 교보증권의 경우 CFD 담당 임원이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교보증권으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 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 한 업무상 배임 정황이 적발됐습니다. 또 해당 외국 증권사가 이 시스템을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금감원이 SG발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원과 관련 있는 자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FD 거래를 둘러싼 복마전이 처음으로 적발된 것인데 금감원은 적발된 사안을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두 개 건에 대해서는 검찰 정수사 자료로 보냈고 금융에 관한 것들은 프로세스대로 점검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고. 한편 금감원은 별도로 증권사 CFD 현장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정기 검사 일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장 상반기 정기 검사가 예정된 유안타증권을 포함해 나머지 10개 증권사의 부담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 기소된 라더견 대표를 비롯한 주가 조작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6월 말부터 예정된 만큼 투자자와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이번 사태의 전말도 조금씩 수면 위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최근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잇단 대규모 유상증자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회사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며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칫 바이오 기업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SCM 생명과학 종목 토론방의 모습입니다. 지난 9일 발표한 300억 원대 주주 배정 유상증자 결정에 대해 신약 개발 없이 주주 돈으로 회사 배만 불리고 있다면서 회사를 맹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상증자 규모가 회사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커 주가는 이틀 만에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런 유상증자 결정으로 주가가 급락한 바이오 기업은 한둘이 아닙니다. 지난달 클리노믹스와 진원생명과학, CJ 바이오사이언스 등이 SCM 생명과학과 똑같은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발표했는데 이후 주가는 모두 10% 넘게 하락했습니다.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업이 유상증자에 나섰다 주가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바이오 기업에서 유독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자금 조달 환경이 나빠진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지만 정부의 전환사채 발행 규제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지적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말 전환사채 등이 최대 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대에 이용되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 전환사채 콜옵션 리픽싱 규제를 시행했습니다.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콜옵션 행사 가능 한도를 전환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했고 주가가 하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상승했을 때에도 전환가격을 최초 전환가격 이내로 재조정할 수 있는 전환가격 재조정 의무화 조치를 시행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전보다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당근책이 줄어든 만큼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더욱 회사의 성장성이나 실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신약이나 기술 개발 등이 매우 어렵고 당장 실적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이들이 최후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택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 좋은 회사일수록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좋은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 시비를 안 사잖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새로운 이익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요. 문제는 바이오 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이 당장 유상증자 말고는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바이오 기업은 유상증자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고 주주들은 주가 하락에 반발하는 악순환의 수렁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비를 활용한 일부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가 자칫 바이오 산업 전반의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 정말 기록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랠리는 계속되고 있는데 요즘에는 개별 기업들의 신기록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박찬희 기자와 함께 살펴보죠. 박 기자, 먼저 뉴욕 증시 마감부터 좀 볼까요? 네, S&P 500 지수는 간밤 금리 동결 기대감에 0.93% 오르면서 지난 2022년 4월 22일 이후 약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네.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4,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증시는 6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음에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 미국의 5월 CPI가 전월 대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으로 다시 매수세가 몰리면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주요 반도체 종목으로 구성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간밤 3.31% 올랐고 이에 힘입어서 나스닥 지수도 1.5%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이번 5월 CPI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전망 나오고 있을까요? 네, 현재 월가에서 제시하는 5월 CPI 상승률 예상치 평균은 4.2% 내외인데요. 네. JP모건이 5월 CPI 예상치와 그에 따른 증시 시나리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게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JP모건은 만약 5월 CPI 상승률이 4.8% 이상으로 나온다면 S&P 500 지수는 2.5%에서 3% 하락할 수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2.5%에 그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 4.5에서 4.8% 사이로 나온다면 지수는 1%에서 1.5% 하락하고 또 이런 상황이 나타날 확률은 15%라고 전했는데요. 이어서 시장이 예상한 4.2% 혹은 그보다도 살짝 높게 나온다면 지수는 보합권 또는 0.5% 소폭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발생할 확률은 35%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예상한 4.2% 혹은 그보다 살짝 낮게 나온다면 지수는 최대 1.25%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점쳤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올 가능성은 40%로 전체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월 CPI가 3.9% 이하로 나와서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다면 증시는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다만 CPI 상승률이 3.9%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7.5%에 그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월 CPI 그래도 4.2에서 4.4% 내외로만 나와준다면 시장 상승할 거다라는 가능성이 좀 높은 만큼 일단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별 종목들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좀 볼까요? 네, 오늘 고에스트 키워드는 신기록 행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애플과 테슬라 같은 미국 증시의 굵직한 기업들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 역대 최장 랠리 등 잇따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먼저 애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의 주가가 간밤 1.6% 오른 183.79달러에 마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올해에만 40% 넘게 급등하면서 같은 기간 나스닥 지수 상승률 35%를 뛰어넘었는데요. 이에 따라 시가총액도 3조 달러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3,800조 원 수준입니다. 엄청나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애플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려면 주가가 190.7달러까지 올라야 하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향후 애플의 주가 전망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조금 엇갈린 모습입니다. 애플 낙관론자들은 지난 3월 은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애플 주식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한 피난처로 떠오르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금융자문업체 피닉스 파이낸셜은 애플은 믿을 수 없는 현금 흐름을 갖고 있다라면서 애플보다 뛰어난 사업 모델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은 증시 분위기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편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만 투자은행 UBS는 향후 애플의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면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당분간 애플 주식에 투자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비전 프로까지 내놓으면서 분위기는 네. 좀 가속도가 붙긴 했는데 단기 낙폭이 좀 있다라는 좀 의견이 나오는 만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짝 힌트가 나왔는데 네. 테슬라도 봐야죠. 맞습니다. 신기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인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간밤에도 2.22%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12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했는데요. 지난 2021년 1월에 기록했던 11거래일 상승을 넘어서서 최장 상승 랠리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또한 주가가 연초 이후 2배 이상 오르면서 시가총액도 7,900억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은 이 포드와 GM 등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내년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 충전기인 슈퍼차저를 이용한다는 계약을 테슬라와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하면서 연간 800억 달러, 우리 돈 103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소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내 전기차 충전 방식은 두 가지로 양분된 상황인데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계약으로 테슬라 충전기가 이 표준 충전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주가 상승에 좀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월가에서도 테슬라가 경쟁 업체들과 충전소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이에 따른 충전소 매출 확대는 향후 테슬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애플, 테슬라
테슬라 정리를 해봤고 이 밖에 또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네, 애플과 테슬라 외에도 간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또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 등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간밤 1.8% 오르면서 3거래일 내리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도 개장 전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올해에만 175% 폭등하면서 시가총액이 9,750억 달러까지 불어나서 다시 1조 클럽 가입 진입에 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들도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를 쏟아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엔비디아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라면서 연초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주인 엔비디아뿐 아니라 AMD, 브로드컴 등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 마감 이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은 호실적 기대감에 정규장에서 6%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마감 후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또 이 향후 실적에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개별 기업들 상황 좀 정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증시 전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월 FMC까지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의견을 보면은 월가 큰 손들도 향후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월가 전망을 좀 전해드리면서 상승에 좀 더 힘이 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억만장자 투자자 레이 달리오는 주식시장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리오는 이 미국 부채 위기가 점점 확대되면서 미국 국채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가파른 금리 상승에 연준을 비롯한 대형 기관들은 이미 큰 손실을 봤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상황인 만큼 국채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 사학개미들이 좀 채권 투자에 좀 많이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골드만삭스는 미국 증시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증시 강세장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도이치방크도 미국 증시 강세를 지켜보던 이 시장 참여자들을 좀 증시로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망하던 자금이 증시에 유입되면 증시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밖에 월가 전문가들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이 5월 CPI 결과에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될 것이고 이는 증시의 단기 순풍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이슈들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저지른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브로드컴이 제시한 시정 방안이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의 피해 회복엔 충분치 못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브로드컴에 면죄부를 주는 대신 금전적 피해 등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을 요구해온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국내 기업 3곳 중 한 곳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빚을 갚기조차 어려운 한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지난해 매출은 상승했지만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익률이 급감한 결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만여 개에 해당하는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지난해 일제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익률이 줄어들면서 평균 이자 보상 비율도 654%에서 45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